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교에서 아이 둘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엄마예요. 최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결혼 생활 12년 차에 이혼을 선택하게 된 저의 경험이랍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결혼한 지 12년 차가 되던 해에 짠돌이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군요. 이번 여름 휴가는 베트남으로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볼까? 이번에 넣은 적금도 만기가 됐으니 결혼기념일 맞이해서 해외여행 어때? 당신 웬일이야? 매번 절약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 그냥 당신 고생했으니까 가자는 거지. 별다른 건 없어. 저는 동남아든 어디든 정말 좋았어요. 평소에 짠돌이 남편 때문에 가족여행을 갈 때도 바닷가 근처에 사는 친척집으로 가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말이 친척집이지 시외숙의 처가댁이라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단지 바닷가가 거기 있으니 애들 바닷가에서 놀리기에 딱 좋다고 여름 휴가지로 탁월하다며 매해 거기로 갔었어요. 남편은 거기서 편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집에서 눈치가 보여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어쩐 일을 도우며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보자고 직접 이야기를 하다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남편이 이제 돈을 좀 융통성 있게 쓰려고 하나 보다라며 행복했어요. 평소 계획적이고 꼼꼼했던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베트남 여행 일정표를 아주 세세하게 짜면서 벌써 마음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죠. 저희 남편은 무조건 최저가만을 찾아서 사야 되고 외식이나 배달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집밥은 필수였던 남편이었어요. 무조건 가성비를 따져서 무엇이 덜 손해인지 빠르게 계산하고는 했었죠. 그런 남편에게 해외여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제가 꿈을 꾸나 싶을 정도였어요. 짠돌이 남편 때문에 저도 재택근무로 일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됐어요. 책표지 작업을 하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시작했었죠. 10년 전에는 100만 원도 못 벌었었는데 지금은 어엿하게 200만 원 초반대로 벌고 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며 저축을 했다면 제가 프리랜서로 버는 돈으로는 제 용돈도 하고 가족들의 식비를 해결했어요. 1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저희 부부는 2년 전에 꿈에 그리던 내 집 장만에 성공을 했어요. 저희는 남편의 지분이 좀 더 많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하여 주택 생활을 청산하고 아파트로 입성을 하게 됐었죠. 그동안 궁상 맞다는 소리도 들어가며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발버둥 쳤었는데 감회가 참 새롭더라고요. 친정에서도 12년 만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애들 걱정은 하지 말고 부부 둘이서 오붓하게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몇 년 전에 친정 어머니께서 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정말 급하게 수술을 들어가셨고 수술비가 급했었어요. 적금은 묶여있지 남편은 돈이 없다고 하지. 그래서 급하게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수술비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많이 위험했던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현금 서비스 받은 것을 메꾸기 위해 일을 더 늘려서 한다고 밤을 새운 적도 허다했었죠. 친정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고마워하고 미안해하셨어요. 지금은 다행히 친정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시고 잘 지내고 있으시고요. 그때 남편한테 서운해서 이혼 생각이 잠깐 든 적은 있었지만 그때 저희 형편도 크게 좋았던 건 아니어서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친정은 크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는데 두 분께서는 공직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노후는 보장이 되어 있었고 밑으로는 10살이 어린 늦둥이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남동생은 아직 장가를 가진 않았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곧 결혼 예정이었어요. 남편이 짠돌이로 자라게 된 데에는 시댁의 영향도 컸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짠순이로 유명하셨어요. 시댁 자체가 대체로 돈을 쓰는 것에 많이 인색하셨고요. 남편과 저는 동네 친구였었는데 남편과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시부모님과는 아는 사이였어요. 시어머니가 짠순이이기는 하셨어도 제가 남편과 그냥 친구인 시절에 집에 놀러가면 따뜻한 밥을 지어주셔서 제 기억 속에는 좋은 분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돌변하실 줄은 몰랐지만요. 시댁도 마찬가지로 남편 밑에 10살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인연도 참 쉽지 않을 텐데 저희 부부에겐 각각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어린 동생들이 있더라고요. 시누이도 시집을 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도 시누이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인지 명절에는 한 번쯤 볼까 말까 했었어요. 시댁 갑질에는 꼭 시누들도 세트로 난리치는 데에 비해서 저는 차라리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죠. 마지막으로 시누이를 본 게 재작년 추석이었으니 결혼하고도 몇 번 보지를 못했었네요. 남편과 친구였을 시절에 시누이가 살집이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홀쭉해져서 나타났었거든요. 그러고는 그 뒤로 한참을 못 봤었어요. 여행 소리를 듣고 신우도 떠오르긴 해서 어머님께 여행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머님, 애들 아빠가 처음으로 해외여행 이야기를 꺼내네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일주일간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 아범한테도 얼핏 들었다. 이왕 가는 거 잘 다녀와라. 우리 부부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분명히 시어머님이 뭐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덤덤하게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예상과 반대인 시어머니의 반응에 저도 살짝 의아하긴 했지만 사실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시어머님이 가지 말라고 뭐라 하는 것도 이상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시더니 다소 오버스럽게 헛기침을 하셨어요. 아이고, 무슨 기침이 이렇게 나는 건지 원. 어머님, 많이 편찮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딱 들어보면 모르겠냐? 애미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너네 해외여행 가 있을 동안 내가 집에서 먹을 반찬이나 좀 만들러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시댁에 가보니 남편 보고는 집에서 쉬라고 하며 저만 데리고 장을 보러 가자고 하셨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시어머님은 조수석에 차를 타고 같이 장을 보러 갔어요. 보러 가는 중에도 시어머니는 아들 자랑에 정신이 없으셨죠. 너는 남편 잘 만나서 벌써 집도 사고 해외여행도 나가고 정말 호강하며 산다.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편하게 사니까 무척 행복하지? 항상 남편한테 충성을 다해서 잘해야 한다. 어머님, 저도 이래요. 우리 부부 같이 돈 벌어요. 집에 들어앉아서 편하게 있으면서 뭐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내 앞에서 생색을 내고 그러냐? 어디 가서 돈 번다고도 하지 말아라. 이 레퍼토리는 10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는 소리였어요. 수년간 저도 적게 버는 거 아니고 가정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해도 들은 채도 안 하셔서 그냥 시어머니와 말을 하는 것을 포기했었어요. 집에서 아무리 일을 한다며 바쁘다고 해도 집에서 노는 줄 아셔서 매번 시댁 호출에 불려갔었어요. 저한테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라고 하시고 저한테 차가 있으니 제가 운전기사인 줄 아시는지 개인기사 부리듯 하셨었거든요. 그래도 몇 년 전에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셨으니 그 정도는 그냥 아무 말 없이 해드렸어요. 저한테는 매번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고 타박하셨지만 저만 보면 용돈을 달라고 자주 요구하셨어요. 집에서 일하지만 저도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벌기 때문에
개인으로 쓰는 신용카드가 있어요. 시어머님도 그걸 알기에 자꾸 저한테 무엇을 사달라고 하셨었죠. 그러고는 애비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제 입단속을 시키셨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마트와 아울렛이 같이 있는 곳에 가자고 하셨어요. 우리 장 보러 가기 전에 아울렛 한번 둘러보자. 나는 해외여행도 같이 못 가는데 옷이라도 사줘라. 네, 어머님 마음에 드시는 옷 있으시면 사드릴게요. 한번 둘러보러 가봐요. 시어머니한테 옷 한 벌 못 해드리겠나 싶어서 아울렛을 먼저 들러서 쇼핑을 했어요. 어머님, 이 옷은 어머님 사이즈보다 너무 큰데? 어머님 사이즈로 보셔야죠. 사이즈는 내 마음이다. 내가 알아서 보마. 어머님은 자꾸 어머님의 사이즈보다 훨씬 큰 사이즈도 여러 벌 보셨어요. 제가 다른 사이즈를 권하니 어머님 마음이라고 하시며 입을 만한 사이즈로 몇 장 더 고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좋게 10벌은 넘게 사셨는데 옷값만 40만 원어치는 나왔던 것 같네요. 그렇게 어머님이랑 장을 보고 시댁으로 갔어요. 거기서 일주일치 반찬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죠. 어머님이 요구하신 잡채에 나물 반찬에 전부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라 하루 종일 부엌에 틀어박혀서 요리만 주구장창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남편이 결혼 전에 썼던 방에 들어가서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잠이 깼었는데 거실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싶어서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워낙 크셔서 어머님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오늘 애미 카드로 네 옷 많이 샀다. 장도 애미 카드로 결제해서 네가 좋아하는 간식도 많이 샀어. 걔는 매번 자기 용돈 벌면서 내가 뭐 해달라고 안 하면 생전해주는 법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 내가 애미한테 왕창 뜯어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듯 웃으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너 이번에 해외에 나가면 한 10년 정도는 있다가 들어와. 라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래 잠이 확 달아났어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일주일짜리 여행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식은땀이 날 정도였죠. 해외로 도주해야 할 정도면 남편이 무슨 사고를 크게 쳤나 싶어서 걱정이 됐어요. 이럴 거면 우리 애들도 데리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며 오만 생각이 다 들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컴컴한 방에서 휴대폰을 켰는데 휴대폰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으로 비춰보니 남편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럼 시어머님이 말하는 상대는 남편이 아니라 누구지? 궁금해하며 문을 조용히 열고 살짝 나가서 거실을 봤는데 시어머니 맞은편에 무슨 커다란 이불 보따리가 꿈틀거리는 거였어요. 저는 저게 도대체 뭐지 싶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맙소사 신우이였어요. 살이 도대체 얼마나 찐 건지 앉아있기도 버거워 보일 정도였죠.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살이 쪄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신우이에게 말했어요. 이번에 네 오빠네 부부 베트남에 해외여행 가기로 했다. 명목은 해외여행인데 사실상 네 오빠가 너를 베트남에 데려다 주려고 가는 거니까 거기 잘 따라가서 정착해 있어라. 거기에 네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엄마 친구 한 명 살고 있으니까 정착하기 어렵지 않을 거다. 저는 도대체 신우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베트남을 가는 건지 궁금했어요. 신우이는 직장이 하나도 없는 백수에 빚만 잔뜩 생겨서 시어머니가 갚아준 전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시어머니에게 야금야금 돈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베트남에 가서 정착할 돈은 무슨 수로 마련했던 건지 궁금했어요. 그때 신우이가 꺼낸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그런데 오빠네 집 진짜 팔리기는 해? 내놓은 건 맞지? 그래, 서류 준비 다 됐고 집 산다는 사람이랑 계약도 했다더라. 근데 공동명의라며 언니 동의 없어도 가능해? 네 삼촌이 공인중개사 아니냐. 공동명의라도 집 파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 네 새언니 베트남에 가 있을 때 집한 돈으로 생활비 보내줄게. 신우이가 해외에 나가서 살 돈을 저희 집을 팔아서 한다는 것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이라서 제 몰래 집을 팔겠다는 결론까지 간 건지 의문이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태평하게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인데 이 동네는 한 달이 건너면 다들 아는 사이였어요. 학교도 초중고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이 동네 출신이라고 하면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대략 아는 정도였어요. 저도 남편과 동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모두가 동네 사람이었죠. 최근에 동네에 신축 아파트도 생기고 지하철역이 이 동네까지 더 연장하는 바람에 큰 아울렛이 있는 복합상가도 들어오고 자연스레 집값도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이 동네에 생긴 아파트로 이사를 했던 거였고요. 신우이가 제 남동생의 나이와 비슷하니까 제가 남동생에게 문자로 물었어요. 혹시 김진미라고 알아? 내 신우이 이름인데 너랑 나이가 비슷하고 우리 동네 출신이야. 당연히 알지. 신우이가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 물건을 훔치고 결국에는 돈까지 훔쳐서 자퇴까지 했다고 하는 거였어요. 누나, 일단 내가 누나 신우이에 대해서 더 알아볼 테니까 일단 기다려봐. 저는 남동생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누군가가 시댁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나가려고 하자 황급히 누가 저를 붙잡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신우이였어요. 새언니, 지금 절대 문을 열면 안 돼요. 아직 타이밍이 아니에요. 신우이는 목소리를 작게 말하며 제가 문을 못 열게 필사적으로 현관문을 가로막았었어요. 어제는 얼핏 봐서 그냥 이불 보따리 같았는데 현관문을 가로막고 있는 신우이의 덩치가 어마어마했어요. 2년 전에는 아니랬던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도록 초인종은 쉴 새 없이 울리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남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가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받으니까 남동생이 아닌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대신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요. 일단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구석 안전한 곳에 있어요. 언니 화장실에 들어와 있어. 이제 말하면 돼. 언니 신우이가 원래는 고등학교 때 뚱뚱하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훔치는 일이 잦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퇴학까지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살을 엄청 빼고 동창회에 나타났었대요. 저는 그때 바쁜 일이 있어서 동창회 참석을 못했었고요. 아무튼 옆에는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었대요. 신우이가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그렇게 나타나자 다들 놀라가지고 어떻게 살을 뺐냐며 궁금해했대요. 그래서 김진미 걔가 말하기를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우울증이 있어서 도벽증이 도졌다. 정신과를 다니면서 이제는 다 나았고 그때 내 도벽증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애들이 있으면 미안하다며 울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사과 받아줬어? 네, 어차피 다 지난 일이기도 했고 동네 친구이기도 하고 또 도벽 외에는 크게 분란 일으킨 건 없었으니 그냥 다들 진미 걔가 살을 어떻게 뺐는지 저 돈 많아 보이고 잘생긴 남자친구랑은 어떻게 만났는지 남자친구 직업은 무엇이고 진미는 무슨 이유로 돈을 많이 벌게 된 건지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그랬더니 자신이 다이어트 보조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남자친구가 한의사이고 남자친구가 개발한 한 덕분에 살이 확 빠졌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한의사에 뚱뚱했던 애가 살이 빠져서는 한정판 명품도 막 휘두르고 나타났으니까 그 말이 꽤 신빙성 있어 보였나 봐요. 게다가 여자들만 있다 보니 다들 다이어트라 하면 귀가 솔깃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래서 다들 그 다이어트 약을 사고 싶다고 하니까 김진미가 약을 사기보다는 우리 동창끼리 개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남동생의 여자친구 입에서 개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설마설마 했어요.
제발 제가 예상하는 전개는 아니길 빌었어요. 걔를 만들어서 이 사업에 투자한 비용에 따라 이자를 높게 주겠다고 덧붙여서요. 설마 다들 그 말을 믿은 건 아니지? 처음에는 동창 중에서 모두 그 말을 신뢰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그 중에 귀가 팔랑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몇 명만 개 모임을 만들어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진미가 몇 달간 꾸준히 계속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를 주더래요.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개에 들어오는 동기들이 많아졌대요. 저희 엄마한테 여쭤보니 이 동네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기 엄마들의 사돈의 팔촌까지 개 모임에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언니 시댁 문 두드리는 사람들 모두 여기 동네 사람들일걸요? 그리고 문제는 저희 엄마도 500만 원 넣으셔서 피해보셨대요. 아마 거기서 문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예비 올케에게 이 사실을 듣고는 한동안 머리에 망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 10억가량의 돈은 도대체 어쩌고 저희 집을 팔아서 잠적 비용에 쓰려고 했던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여튼 여기서 팩트는 이 미친 시댁 인간들은 신우이의 도주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였고요. 저는 중간에서 희생양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도 제발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희생양이었길 바라며 남편도 이 사태를 모르고 순수하게 여행 갈 생각이었길 바라며 천하태평하게 아직도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마구 흔들어 깨웠어요. 당신 지금 현관문 두드리는 사람들 누군지 알아? 제가 막 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냥 나도 모르는 척 해야 돼. 당신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거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렇지. 남편도 역시나 한통속이었어요. 저만 이 집에서 바보였던 거예요. 시댁 현관문은 쉽게 수그러들 생각이 없는 듯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됐고 신우이는 이제 그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었어요. 저는 라면을 먹는 신우 앞에 앉았어요. 아가씨, 이젠 저도 알려주셔야죠. 저도 이 광경을 본 이상 그냥 모르는 척 있진 못하겠네요. 제 말에 신우이는 아까 예비 올케가 말했던 그대로를 저에게 털어놨어요. 어느새 남편과 시어머니도 거실에 나와서 부엌 식탁에서 신우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 표정을 살펴보는 것 같았죠. 저는 신우이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놀라는 척 다시 되물었어요. 근데 아가씨, 그 약이 효과는 있었나 봐요? 생각해보니 아가씨 전에 엄청 날씬했었잖아요. 다이어트 성공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거요? 사실은 오빠가 저 지방 흡입하라고 돈을 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지방 흡입하고 제가 리즈 시절을 찍었었죠. 신우이는 사태 파악이 안 되는지, 자신이 그때 얼마나 감량을 했고 얼마나 예뻤었는지 휴대폰을 켜서 갤러리에 들어가 저에게 자신의 사진을 들이밀며 자랑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가씨 남자친구는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억울해요, 새언니. 일단 통장으로 돈을 받은 건 저고 그걸 남자친구가 현금화를 시켜서 비밀장고에 넣어뒀는데 남자친구가 돈을 들고 사라졌어요. 그걸 몽땅 다요? 돈이 얼마나 있었는데요? 못해도 10억은 넘어요. 저희는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푼돈 벌자고 그런 짓을 벌이진 않죠. 신우이는 뇌가 쪼그라든 건지 아니면 원래 모자란 인간인지 그 와중에도 저한테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애초에 모두 거짓말이었고 모두를 속이기 위해 연기를 해왔다는 것이었죠. 그 정도 연기력이면 그냥 지방 흡입했을 때 배우기라도 하지. 그럼 여우주연상을 받고도 남았을 텐데. 이 모든 사실이 정말 내 주위에서 일어난 게 맞는 건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볼 정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일 배신감이 들고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자신의 동생에게 지방흡입 수술 비용을 줄 돈은 있고 생사를 오갔었던 장모님 수술 비용은 없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애초에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처가댁에 쓸 돈은 남편의 계획에 없었던 거였겠죠.
전신지방 흡입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진 몰라도 그게 꽤나 비싸다는 정도는 저도 알았어요. 저는 살림하면서 육아하면서 밤에 밀린 재택근무하면서 쇠가 빠지게 힘들었는데 남편은 본인 가족들한테 그것도 그냥 단순 미용 목적으로 하는 지방흡입 비용으로 돈을 줬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저 몰래 시댁에 돈을 얼마나 줬었을까요? 정말 배신감이 쓰나미 오듯이 밀려왔어요. 뭐 그래놓고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집을 판다고? 진짜 이건 무슨 그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죠.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지만 일단 침착해야 했어요. 저는 이 집안과 오늘 이혼을 결심했지만 지금 애써 사놓은 저희 집이 홀랑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것부터 무조건 해결을 한 다음에 이 집안 인간들을 혼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충격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신우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말을 했어요. 새언니, 걱정 마세요. 언니네한테 피해가는 건 전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언니는 그냥 베트남 가서 여행 잘하고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그냥 제 일이지 언니와는 별개예요. 언니는 그냥 모른 척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베트남 가서 꼭 성공해서 언니가 저 감싸줬던 은혜 꼭 갚을게요. 말하는 족족 한숨이 나오게 만드는 신우이가 얄미웠어요. 여보, 진미도 우리 가족이잖아. 하나밖에 없는 신우이 지켜줘야지. 그냥 당신은 모르는 척만 하고 있으면 돼. 우리는 그냥 진미를 안전하게 베트남에 데려다주고 재밌게 여행 즐기고 오면 돼. 분노를 겨우 억누르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신우이의 말을 거들며 제 분노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댁에 뼈를 묻고 살아야지. 너는 여기서 무엇을 보든 귀 닫고 눈 닫고 입 닫고 살면 돼. 기어이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멀쩡한 저를 장님을 만들며 아주 너는 대놓고 이 집안의 노예라고 하셨어요. 일단 베트남 출국은 당장의 3일 뒤였고 저는 집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저도 신우이 못지않은 배우 뺨치는 연기를 선보였죠. 모두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 집안 가족인데 이런 일 있을 땐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게 도리죠. 우리 애들 하나밖에 없는 고모이기도 하잖아요. 저만 믿고 3일 뒤에 안전하게 출국해요. 그런데 어떡하죠? 애들이 열이 나고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 친정으로 가봐야겠어요. 계속 저를 찾는다고 하네요. 다행히 저의 빛나는 연기로 시댁 사람들을 모두 안심시키고 애들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 집을 빠져나갈 구실도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손주가 아프다니까 별 의심 없이 얼른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신우이는 시댁의 출국 전날까지 계속 있을 예정이었어요. 늦은 밤이 되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잠잠해졌어요. 그 틈을 타서 저는 차를 타고 조용히 친정으로 향했죠. 거기에는 이미 남동생과 예비올케를 불러놨었고요. 우리 예비올케한테 미안해. 나는 상황이 이런지도 몰랐어. 언니가 왜 미안해요. 언니 때문에 벌어진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 애들 고모기도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볼게. 괜스레 예비 옳게 될 사람을 보니 제가 한 잘못이 아닌데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노에 찬 남동생을 진정시키고 저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대망의 날이 밝았고 저는 부동산 가기 전에 변호사부터 찾아갔어요.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던 그건 상관없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날아가게 생긴 집값보다 비싸겠어요? 변호사의 코치를 받고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남편의 외삼촌이 부동산을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이런 식으로 써먹을 줄이야. 이 시댁 전체가 문제투성이었네요. 부동산에 제가 나타나자 시외숙은 놀라는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오, 베트남 여행 간다고 들었는데 여긴 웬일이야? 시혜숙님, 제 동의 없이 저희 집 매물로 내놨다고 들었어요. 취소해주세요. 그건 이미 매수자가 나와서 계약금도 받은 상태라 어려울 것 같은데.
공동 명의자인 저에게 위임장을 받거나 전화를 통한 매도이사 확인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으셨으니 이 계약은 무효예요. 게다가 어차피 매매 대금의 10%에도 못 미치기에 가계약일 뿐이니 당장 취소해주세요. 시혜숙은 제 말에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시더니 저를 등지고 휴대폰을 드셨어요. 만약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한다면 이 사태에 대한 공범으로 시혜숙님도 나란히 콩밥 드실 수가 있어요.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다시 반환할 테니 취소해주세요. 제가 으름장을 놓으니 시혜숙은 매수자에게 연락을 해서 취소 의사를 알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댁에 연락하는 순간 시혜숙님도 법의 심판에 자유롭지 못하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으름장을 놓고 부동산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시댁에 갔어요. 신우이에게는 저녁에 다시 시댁에 갈 건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간다며 계속 문자를 했었고요. 혹여 신우이가 없을까봐 긴장했는데 신우이는 밤이 됐으니 사람들이 모두 갔겠지 하며 마음 놓고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방에 들어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니까 새언니, 햄버거는 사오셨어요? 저 얼른 먹고 싶어요. 라며 큰 소리로 물었어요. 그때 경찰분들이 시댁으로 들이닥쳤어요. 완전히 마음을 놓고 있던 신우이는 경찰들을 보자마자 놀라서 소파 밑으로 쿵 하고 떨어졌어요. 한창 방에서 잠을 자던 시어머니와 남편도 놀라서 뛰쳐나왔죠. 시어머니는 이게 다 뭐냐면서 난리가 나셨어요. 신우이의 저항이 어찌나 큰지 경찰 4-5분이 붙어도 힘들어 보였어요. 새언니, 저를 감히 속여요? 제가 언니 가만 안 둘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저를 노려보며 나를 속인 건 신우이인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더니 저를 아주 천하의 나쁜 사람 보듯이 봤어요. 이사태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어요. 남편은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미쳤어? 감히 우리 가족을 배신해? 당신 때문에 내 동생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남편의 말에 참 기가 찼어요. 애들한테 저런 고모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 수술비 필요할 때 아가씨 지방흡입 시켜줬지? 그 돈이 몇백일 텐데 그래놓고 나몰래 시어머니랑 작당해서 우리 집을 팔아넘길 생각을 해? 이미 매수자한테 계약금도 받았더라 너? 우리 적금 만기된 것도 다 아가씨한테 줄 생각이었니? 지방흡입할 돈으로 우리 엄마 수술할 돈만 보태줬어도 우리 엄마 빨리 수술 들어갔고 고생 덜 할 수 있었어. 아가씨 봐봐. 몇백 들여서 지방흡입하면 뭐해? 몸이 퉁퉁 불어서 굴러다니게 생겼는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 배신당한 건 나야. 이 집안 사람들이 싹 다 미쳤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들어 제 머리를 잡아뜯으려고 하셨어요.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제가 걱정된 남동생이 때마침 달려들어와 시어머니를 제지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빠지면 당신 딸이랑 똑같이 만들어버릴 줄 알아? 남동생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인연 때문에 우리 딸이 잡혀갔어. 이 망할 년 어디 두고 보자.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향해 악다구니를 쓰며 달려들려고 했어요. 어머님, 월 500씩 버는 남편이 맨날 돈이 없던 이유가 시댁으로 다 돈이 들어가서였네요. 우리 애들이랑 저는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돈을 아꼈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들 입에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거 아껴서 아가씨 지방흡입도 시켜주고 아주 좋으셨겠어요? 저 지금껏 살면서 제 앞으로 된 보험비랑 휴대폰비 다 제가 냈고요. 식비 같은 것도 모두 제 돈으로 벌어서 썼어요. 10년 동안 월 200씩 따박따박 벌었어요. 남편 잘 만나서 복 받았다고요? 남편 등골 빨아먹었다고요? 어머님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저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세요? 그것도 모자라 이젠 동네 분들한테 사기치는 딸내미 도주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제 피 같은 집을 팔아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속에 있는 말을 다 퍼부었어요. 그게 웬 네 집이야? 내 아들 집이지?
어머님, 거기에 제 지분이 절반이에요. 진짜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저를 속이려고 하셨어요? 이제야 이 집에서 제 위치를 알았네요. 반찬 해달라고 하면 반찬 만들어줘. 어디 데려다 달라고 하면 개인기사 노릇해줘. 돈 달라고 하면 돈까지 쥐어줘. 얼마나 불이기 편하셨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쌓인 것을 읊으면 1박 2일로도 모자랐지만 줄줄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무슨 말 할지 잘 알고 있겠지? 이혼이야, 우리. 남 변호사 이미 선임했으니 당신도 하려면 하든지. 당신한테 유책 사유 있는 거 까먹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남동생과 차를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으로 온 저는 온몸의 긴장이 모두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제게 달려와 제 몸을 살펴보시며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해주셨어요. 자고 있는 토끼 같은 두 아들들을 보며 더 잘 살아내야겠다고 다짐도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후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이 날아왔어요. 집은 매수자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주며 매물을 취소시켰어요. 남편은 당연히 유책 배우자가 되어 재산 분할부터 양육권까지 저에게 모두 유리하게 넘어왔어요.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은 동시에 온다는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어쨌든 지금 저에게는 당분간 이혼하고도 애들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을 정도였으니 정말 좋은 일이 생긴 거였죠. 어차피 재택근무를 하며 돈을 벌 수 있으니 아이들 육아도 걱정 없었어요. 제가 좀 더 바빠지면 친정에 용돈 좀 더 드리고 죄송하지만 아이들을 부탁해야겠죠. 어차피 육아, 살림, 재택근무 모두 혼자 매일 하던 일이었고 그 일상에서 남편만 빠진 거였어요. 저는 밥 차릴 사람 하나 더 줄어들고 빨래 같은 뒤치다거리도 줄어들었으니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벌어왔던 돈이야 그중 절반이 시댁으로 나갔었으니 저에게는 있으나 마나 했던 돈이었네요. 몇 달 뒤 10억을 들고 날랐다던 남자친구란 사람도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역시 우리나라 경찰분들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피해자분들은 피해 금액 그대로를 다 돌려받진 못했지만 피해 구제를 통해 절반 정도는 돌려받은 것 같았어요. 예비올케의 어머니도 300만 원 정도는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론 다행이었죠. 일단 신우가 도주 전에 잡혔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벌금형이 내려졌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졸지에 남편 뒤치다꺼리 하게 생겼고요. 남편이랑은 이혼 때문에 중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애도 없으니 다른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할 거야. 그래. 당신이 할 수 있는 결혼은 노후에 수발 들어줄 사람 찾으려면 다시 재혼하는 게 답이겠지. 그런데 당신이 새 출발을 하건 말건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나한테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야. 재혼과 관련된 이야기는 당신 어머니랑 상의해봐. 저랑 이혼하는 마당에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절 만나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참 한심스러웠어요. 새 출발한다던 남편은 웃기게도 이혼을 한 후에도 애들 핑계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저를 회유시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당신도 10살이 어린 남동생이 있어봐서 알겠지만 그 정도 나이 차이면 동생이 아니라 자식 같은 마음이 들잖아. 그래서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래도 내 피부치라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준다는 게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어.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정신 차려. 아가씨는 당신 자식이 아니야. 아가씨는 어머님의 자식이고 당신 자식은 우리 애들이야. 그런데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고 날 기만하니까 재밌었니? 그동안 나 혼자 고생하는 거 보면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지? 어머님은 아가씨가 당신 자식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됐어. 아무튼 당신에게 한 번 깨진 신뢰는 더 이상 주워담기는 어려워. 애들은 나 찾지 않아? 애들 보고 싶은데 아무리 내가 잘못은 했어도
애들까지 안 보여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전남편이 된 애들 아빠의 구구절절한 핑계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낀다고 내 자식들 옷이나 신발도 꾸역꾸역 물려 입히고 옷이 이제는 좀 작아도 그냥 끼워 입히고 그랬는데 안 그러려고요. 먹고 싶다는 고기도 많이 먹일 거고요. 그리고 매번 여름이면 갔던 똑같은 친척집도 다시는 가지 않을 거예요. 여름 휴가 때마다 시외숙의 처가댁에 가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눈치 보며 일손 돕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휴가비 아끼겠다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척집에 굳이 가서 저를 희생양 삼아 그 집에 꾸준히를 떠안긴 거 생각하면 왜 그랬나 몰라요. 그때는 저도 남편 따라 같이 짠순이가 되기로 마음먹고 돈이나 열심히 모으자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돈이 뭐 대수인가 싶어요. 베트남으로 여행은 못 갔지만 친정 식구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여행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저의 지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되었어요. 사실 처음엔 그 배신감에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기만 했었어요. 남편을 믿고 함께 꿈을 그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제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건 저 자신과 제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남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시댁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제 자신을 속이고 억누르는 삶은 이제 그만두려고 해요. 제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찾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고 싶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많겠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편견이나 시선에 부딪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단단해졌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거든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매일 느껴요. 아이들 역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억누르고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는 작은 것이라도 저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가끔은 외식도 하고 가고 싶었던 놀이공원에도 가고 여름이면 수영장에도 가고 싶어요. 그동안 아낀다고 참아왔던 것들 이제는 조금씩 해주려고 해요. 애들이 먹고 싶어하던 맛있는 것들도 많이 먹이고 예쁜 옷도 사입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지금은 혼자가 되었지만 그만큼 자유로워졌고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아이들과 함께할 내일이 기대가 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해요. 비록 어려운 길이었지만 이 선택이 저와 제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찾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소중한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 부디 행복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 역시 앞으로도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이 40이 넘도록 만년 대리, 성대리입니다.
아니, 40살에 그 나이 먹도록 뭐 했길래 아직도 대리를 달고 있냐 싶으실 거예요. 물론 제가 한 회사에서 쭉 대리였던 건 당연히 아니에요. 이래저래 저한테도 나름 사연이 길었죠. 저는 27살에 입사한 첫 직장에 들어간 후에 3년 넘게 아무 생각 없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며 회사에 다니다가 어느 순간 문득 이 회사 일이 제 적성에 너무 안 맞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 저도 그냥 적당히 성적 맞춰 대학 갔고 전공에 맞춰 적당히 취업했는데 그게 저랑 너무 안 맞다는 걸 30이 넘어서야 알게 된 거였죠. 그렇게 뒤늦게 다시 제 적성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 거고요. 그렇게 20살에 할 일을 30이 넘어 시작했어요. 때 아닌 적성 검사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하면서 저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회사도 1년 동안 2번이나 갈아치웠죠. 그러다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 비로소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뒤늦게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입사했고 그렇게 들어간 회사가 31살 때 입사한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런데 운이 좋지가 못했죠. 회사는 비전도 있었고 대표도 사원들도 열정이 넘치는 곳이었지만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그렇듯 자본이 받쳐주지 못해 제가 입사한 지 3년 만에 문을 닫게 되고 만 거예요. 대표도 좋은 분이었고 회사 분위기도 정말 좋았지만 그것들도 결국 자본의 힘을 넘을 순 없었고 저는 졸지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다행히 실직자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아 다시 취직에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이미 없어진 스타트업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젊은이들끼리 이리저리 한번 도전해보다 망한 벤처기업 정도로 생각한 모양이었죠. 면접 자리에서 신입으로 입사도 괜찮겠냐는 질문에 저는 얼마든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고 늦가기 신입사원이지만 전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어리지 않은 나이였지만 비로소 하고 싶은 업계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됐고 업무도 전에 스타트업에서 했던 일과 비슷한 분야의 일이라 적성에 맞았죠. 그렇게 일해 3년 만에 대리를 달았고 이대로 쭉쭉 가다 보면 승진도 하겠지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무렵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던 시기였거든요. 저희 업계도 타격을 받았고 회사 매출이 부진했죠. 그리고 결국 제가 회사를 다닌 지 5년 만에 회사가 아주 문을 닫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국 또다시 구직자 신세가 되고 말았고요. 정말 황당하고 맥이 탁 풀리더군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사 망하는 걸 한 번 겪기도 어려운데 난 왜 이걸 2번씩이나 겪은 건지,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막막하고 한숨이 나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다시 면접을 보러 다녔죠. 이제는 스타트업이나 위험 부담 큰 작은 회사는 말고 좀 안정적인 곳에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그런 곳들 위주로 지원을 했죠.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빨리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임원 면접을 보면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왜 한 회사에 오래 못 다니고 이리저리 많이 옮겨 다녔는지를 많이 물으셨고 대체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듯 했죠. 제가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하며 어필했지만 그 점 때문에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 만에 결국 경력직으로 이직에 성공했지만 직급은 그대로 대리였어요. 마흔 먹고 여전히 대리라니 좀 허탈하기도 맥이 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흔인 저를 취직시켜준 회사에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 가도 한번 달려보자 하며 열정을 품었죠. 이제 여기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한번 끝까지 잘해봐야지 하고 열정에 부풀어 올라 있었지만 그런 제 작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장애물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사장에게 아주 제대로 찍혀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 일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부서는 회사 핵심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곳이었고 저는 팀원들을 도와 프로젝트를 같이 꾸려나가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에는 부사장이 책임자로 나서 같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는 프로젝트 진행 계획을 발표하더라고요. 발표를 마친 뒤 부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제가 발표하는 거 들으시고는 질문이 있다, 혹은 의문점이 있다, 아니면 부족한 사항이나 개선점 같은 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 그런 거 아주 달게 듣는 사람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 있어야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말이 없자 부사장은 한 번 더 말하더군요. 에헤이, 이러면 내가 뭐 꼰대 같지 않습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편하게 말씀들 해주세요. 회사가 걸려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수용되고 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생각 말고 뭐든 그냥 얘기해봐요. 그게 회사를 돕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부사장은 재차 팀원들의 의견을 묻더라고요. 처음 말엔 저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생각이었어요. 아직 회의에 몇 번 참여하지 않은 신입이기도 하고 아직은 회사 분위기에 적응을 하고 있는 와중이니 그냥 분위기 살펴가며 파악해야겠다 하고 있던 와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부사장이 재차 거듭해 얘기를 하며 누가 말 좀 하라고 재촉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거슬리는 게 하나 있기도 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부사장님의 높은 안목과 통찰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발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부사장이란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부사장님. 아이고, 거참. 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는. 무슨 그런 칭찬만 해요. 누가 보면 시킨 줄 알겠네. 이런 거 말고 또 좀 제대로 된 다른 의견 없어요? 이렇게들 용기가 없나? 제가 속으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며 부사장을 살피는 동안 부사장은 또 계속해서 팀원들에게 말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팀원들은 뻔한 칭찬만을 이어갔어요. 부사장은 인상이 서글서글하니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고 당시에도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듯 보였죠. 제가 이 직전에 일하던 회사가 워낙 수평적인 회사였거든요. 다들 직급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 제시도 하고 20대 신입 직원도 50대 사장의 의견에 반론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었죠. 저는 아직 회사에 이직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분위기 파악도 다 안 됐으니 최대한 조용히 있으려고 했지만 부사장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전 회사랑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사장의 발표 내용에서 너무 치명적인 약점이 보여서 이건 말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더군요. 회사 프로젝트의 내용상 내가 대학에서 전공한 지금 이 분야와는 전혀 다른 직종의 일들이 조금씩 끼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눈에 띄었던 거죠. 결국 저는 용기를 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입사원. 그래요. 편하게 한번 말해봐요. 뭐든 괜찮으니까. 저는 부사장이 놓친 지점들에 대해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아직 신입이기는 하지만 감히 몇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부사장님뿐만 아니라 팀에서도 아무래도 전문 분야가 아니시다 보니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놓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약하나마 좀 지식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이쪽 전공이라서요. 그런데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 그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분명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인 오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점이 부족하고 왜 말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 예의는 갖추되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절대 건방진 어투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돌리고 돌려 애둘러 말하지도 않았어요. 일이 잘 되게 하는 게 우선인 회의에서 윗사람 기분을 맞추려고 쿠셔너 잔뜩 넣는 건 불필요한 일이니까요.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개선된다면 무사히 프로젝트 가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난 그 순간 제 사수를 비롯한 회의실 사람들 전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돼 어리둥절하게 주변을 살폈고 그 순간 부사장의 얼굴이 썩어 들어가는 걸 목격하고 말았던 거예요. 억지로 웃고는 있지만 누가 봐도 제대로 열이 받은 게 보였고 얼굴은 시뻘개졌고 손까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 순간 아, 망했다 싶었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너무 섣부르게 설쳤구나 싶어 아차 싶더라고요. 하지만 말은 이미 뱉은 뒤였고 엎어진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부사장은 내 의견에 반박하기 시작했고 처음엔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듯 보이던 말은 점차 논리도 앞뒤도 전혀 없고 이론상으로도 완전히 틀린 그야말로 앞뒤 없는 화로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자네 성문식 대리라고 했나? 자네는 근데 원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나? 뭣도 모르는 신입이 말이야. 프로젝트에 끼어들어 따박따박 말대꾸부터 하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어? 어? 전공자라면서 기본도 안 돼 있어? 내가 다 알 만큼 알아보고 한 건데 당신이 전공자면 이 분야 다 알아? 모든 전공서 탈탈 다 털어 외울 정도로 그렇게 잘났냐 이 말이야? 아니요, 부사장님 말도 안 되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아니 그렇게 잘나신 양반이 왜 여태 그 나이 먹고 여저 그 자리에서밖에 못 계실까? 이야 세상이 진짜 더럽게 자유로워졌어. 일개 대리 따위가 부사장한테 근본도 논리도 없다 이 지랄을 다 해대는 세상이 오고 말이야. 어이 김 과장 오대리 자네들이 봐도 이게 말이 안 돼? 어? 내 대가리가 그렇게 빡대가리에 뭣도 안 든 개빡대갈 똥멍청이라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돼 있다고 저 잘나신 성대리께서 지적하시는데 자네들이 봐도 그러냐 대답을 해보라 이거야. 어? 어느새 부사장은 그냥 자기 감정에 북받쳐 혼자 흥분에 날뛰고 있을 뿐이었고 저는 완전 이거 망했다 속으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부사장의 말은 아무런 논리도 없었고 상식에도 어긋났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까지 따지고 들 정도로 눈치가 없는 건 다행히 아니었거든요. 과장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눈빛으로 제발 가만히 있어 반박하지 마 하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결국 나는 억울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회사 생활을 위해 바짝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부사장님 안목에 감히 의심을 품다니 제가 정말 짧은 소견으로 너무 섣부르게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너무 부족한 탓에 부분만 보고 전체를 놓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주절주절 늘어놓으며 거짓 사과를 했고 부사장은 기어코 쉬익쉬익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결국 그날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죠. 회의 후 과장은 저를 불러서 한심하다는 듯이 보더라고요. 아니 성대리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대체? 성대리가 뭐 20대야? 어?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회사 생활도 해볼 만큼 해본 사람이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윗사람 말에 어디서 그런 식으로 따박따박 대드냔 말이야. 그거 그냥 형식상 물어보는 거잖아. 딱 보면 알아먹어야지. 다들 거기서 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겠어? 안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눈치가 없었나 봅니다. 부사장이 되는 대로 짓거리는 거 누구는 뭐 몰라서 보고 있는 줄 알아? 그런 말해서 알아쳐먹을 인간이 아니야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무조건 네 말이 맞다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망해도 뭐 자네더러 책임지라고 하겠어? 어차피 그럴 일 없으니까 그냥 다음부터 무조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부사장이 뭐라고 하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과장의 반응을 보니까 좀 더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부사장이 얼마나 소통이 안 되고 제멋대로면 이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하는 걸까 싶었죠. 제가 그동안 다녔던 회사들이랑 정말 분위기가 다르구나 싶어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부사장은 제가 자기한테 일부러 쪽을 주기라도 했다고 생각한 건지 그 뒤로 저를 지속적으로 갈고대기 시작했어요. 어이, 내가 구두가 윤이 안 나면 일에 집중이 안 돼서 말이야. 내 구두 좀 닦아오지 그래. 어이 성대리, 내 세탁 좀 찾아와. 어이, 자, 이거 갖고 가면 요 앞에 세탁소 있지? 내 셔츠 달아놓은 거 있을 거야. 가서 그거 좀 찾아갖고 와. 어이, 빨리 뛰어간다. 실실.
굳이 나를 불러서 자기 구두를 닦아오라는 둥, 세탁을 찾아오라는 둥, 무슨 시종 취급을 하면서 모욕적인 심부름들을 시키는가 하면 전 직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인신공격까지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우리 성대리는 어디 나이를 똥구녕으로 쳐드셨나? 대체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지? 어? 이봐요, 이딴 걸 기회가 아니라고 썼어 지금? 아니 그 나이 먹고 만년 대리할 정도로 무능하면 나 같으면 있잖아 그냥 확 퇴근길에 차조에 뛰어들었어. 아니 그 나이 먹고 나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사는 게 쪽팔리지도 않아. 나 같으면 그러고 못 살 것 같은데 참 자존심도 뭣도 없나 봐. 뭐 없이 잘하셨어? 어? 그런 거야?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하루하루 출근길이 고역이었고 매일매일의 회사 생활은 고문처럼 느껴졌어요. 송 대리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부사장?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이거 진짜 노동청에다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신고하시면 저희가 같이 증언해 드릴게요. 네, 맞아요. 저희가 다 증인이잖아요. 신고하세요. 네? 도와주겠다고까지 하고 나섰지만 비겁하게도 저는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신고를 한다는 건 이 회사를 관둘 작정까지 하고 해야 하는 일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 직장에 꾸준히 다녔더라면 집안에 훨씬 보탬이 됐을 텐데 사정상 그러질 못했잖아요. 저랑 아내는 제가 31살 때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됐는데 앞서 말했듯 참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전 직장이 망하면서 백수가 됐고 1년 가까운 공백이 생기면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내가 주말에까지 일을 하게 됐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아내한테 미안해서 차라리 내가 주말에 일을 더 하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당신은 취업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하느라 바쁘지 않냐면서 바짝 일 좀 더 하는 거 그렇게 힘든 일 아니니까 우리 아들내미 컴퓨터 게임 많이 못하게 살피는 거나 해달라고 하면서 씩씩하게 주말 투잡까지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저 때문에 유일한 취미로 하고 있던 합창단 동호회 활동도 포기하고 주말에까지 쉼없이 일을 했고 제가 취업하고 나서야 그만두고 다시 본인이 좋아하던 취미를 찾았는데 지금 와서 제가 회사를 또 관둔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양심이 있었죠.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고 투잡까지 하게 만들면서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만둔다고 하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얼마나 한심하고 나약한 놈처럼 보였겠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온갖 모욕과 갖은 괴롭힘을 꾸역꾸역 견뎌내면서 회사를 2년 가까이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길고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루하루 저희 가족만을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텼던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회사 부부 동반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성공 축하 겸해서 진행되는 행사라 저도 당연히 아내랑 같이 참석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전날 사소한 계기로 말다툼을 좀 했는데 그걸로 서로 좀 감정이 상해 전 결국 혼자 참석하고 말았어요. 실은 제가 2년 넘게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올해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고 싶다고 했더니 아내가 절대 안 된다고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내 반응에 저도 좀 욱하고 만 거죠. 당신이 뭘 하냐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던 겁니다. 아니, 당신이 왜 소리를 질러? 당신은 당신만 편하자고 그러는 사람이야,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 할 수가 있어? 우리 유난히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중학생이야. 그럼 애 앞으로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인 줄 알아? 허리띠 어떻게든 바짝 조여매고 뭐라도 하나 더 일을 해서 더 보태지는 못할 망정. 뭐? 일을 그만두겠다고?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내가 지금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당신 편한 소리만 그렇게 하고 있어, 당신은? 그동안은 내가 다 참아줬지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당신 그동안 그만둔 회사만 도대체가 몇 군데야, 어?
처음엔 적성에 안 맞다 그만둬. 저게 안 맞다고 그만둬. 두어 달 다니다가 안 나가. 그러다 또 회사가 엎어져. 코시국이라고 문 닫아. 그 다음엔 1년이나 놀아. 도대체가 다닌 회사만 몇 군데냐고. 나는 뭐 회사 일이 다 마음에 들어서 참고 지금껏 다니는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여자라서 무시당하지. 애엄마라고 괄시당하지. 애엄마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말 안 듣게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자라 의리 없니 어쩌니 이런 개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그 개저씨들 사이에서 어떻게 버텼는데. 나는 뭐 하루하루가 행복한 줄 알아? 어?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정말 당신 그따위로밖에 말 못해? 내가 얼마나 뭐?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 왜 말을 하다 말아? 아휴, 됐어. 말을 말자. 항상 이런 식이지. 당신은 진짜 늘 당신만 착한 놈이고 나만 나쁜 인간 만들잖아. 내가 왜 도대체 악역을 도맡아야 돼? 난 이렇게 뼈 빠져라 열심히 일하면서 뒷바라지 하느라 죽어나가는데. 아, 됐어. 그래. 다니면 될 거 아니야. 그까지 들어온 회사 내가 계속 다닌다고. 다녀. 그럼 됐지? 너도 만족하고 나만 죽어나면 된다 이거 아니야? 말하는 꼬라지 봐라. 그래 또 이러잖아 너 지금. 내가 언제 너더러 죽어나랬는데 말을 왜 그따위로밖에 못하냐고 대체. 아 됐다 진짜. 당신 회사 모임 있댔지? 당신이나 가. 그렇게 가기 싫어 죽겠는 회사 굳이 나까지 모임 참석할 필요가 뭐가 있어? 혼자 실컷 가. 전날의 싸움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크게 번졌고 사실 뒤늦게 생각해보면 아내 입장에서야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너무 속상해할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부사장이 괴롭힌다는 말을 아내에겐 그동안 일절하지도 않았고 이유도 되질 않고 다짜고짜 회사 그만두겠단 말만 하니 아내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게다가 백수 생활하는 걸 1년이나 참고 대신 투잡까지 뛰면서 견뎌줬고 아내도 맞벌이 하느라 죽어나가는 와중인데 너만 배부른 소리 한다 싶었겠죠. 결국 저도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정확한 이유도 못 대고 무작정 신경질만 부리는 상황이 됐고 아내의 화만 더 돋구고 만 거였어요. 결국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렇게 혼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고요. 근데 막상 모임에 와놓고 보니 어째 참 어색했죠. 다들 파트너를 데리고 온 상황인데 저만 혼자 참석하니까 그거 참 뻘쭘하더라고요. 아내분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고 싸워서 못 온다고 답하기도 좀 어색했죠. 대충 사정이 있어 좀 늦는다고 둘러댔는데 그때 아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여보, 당신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테니까 한 말일 텐데 당신 얘기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서 미안해. 우리 자세한 얘긴 이따 다시 해보자. 나 지금 모임 가고 있어. 이따 봐. 아내가 보낸 메시지를 보니까 저도 갑자기 안도감이 밀려오면서 웃음이 배시시 나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내 성격이 원래 그렇거든요. 감정이 날뛰어서 화도 잘 내지만 그래도 뒤끝도 없고 사과도 잘하고 진짜 깔끔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죠. 제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멋지구나 하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와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아내에게 답장을 하고 있는데 부사장이 또 저한테 와서 시비를 걸어대더군요. 심지어 지금은 회사도 아니고 직원들 파트너들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도 와서 인신공격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말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주변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어이, 네 마누라는 어디다 두고 왔어? 어? 왜 이러십니까? 또 사람들 다 있는데. 왜? 쪽팔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하니까 쪽팔려? 너도 뭐 쪽팔리고 그런 건 아는 놈인가 봐. 아니, 오늘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한 거 잊었어? 너만 왜 네 마누라를 안 데리고 왔어? 이거 아쉬워서 어떡하냐? 어? 네 마누라 보는 데서 내가 너 딱 극적으로다가 잘라주려고 했는데. 자르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야, 이번에 우리 부서 개편되는 거 알지? 그거 오늘 모임에서 발표할 건데 조직 변경되면서 쓸모없는 것들은 좀 쳐내기로 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제거 대상이 너더라 이 말이야.
솔직히 너 그동안 안 자르고 버텨준 것만으로도 회사에 감사하게 생각하긴 해야 할 텐데. 아무튼 니네 와이프 보는 앞에서 잘라주고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고 격려 인사라도 해주려고 했더니 왜 안 데리고 왔어, 사람 김 빠지게. 부사장은 이 지랄을 해댔고 그 순간 참을 수 없이 화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동안 진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꾹 참고 다닌 건데 저를 해고할 생각이라면 더 이상 제가 참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판사판이다. 그냥 물 엎질러 버리고 나도 다 폭로해야겠다 하면서 부사장을 향해 한 발짝을 내딛던 그 순간 여보 나왔어. 내가 너무 늦었지? 절 부르며 아내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옆에 있던 부사장은 저희 아내를 발견하고 몹시 당황했죠. 회장님? 저희 아내를 보는 부사장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고 그거 참 볼만하더군요. 자, 부사장이 왜 저희 아내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또 두 사람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 하면 사실 회사 부사장은 저희 아내와 같은 합창 단원이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안 건 아내가 다시 합창단 일을 하기 시작하고서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어느 날 저한테 합창단원 전체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생각지도 못하게 부사장이 껴있는 거예요. 부사장이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전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물었더니 이번에 새로운 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일부러 부사장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부사장이 저희 아내한테까지 손을 뻗쳐 저한테 하던 것처럼 인신공격하고 모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됐죠. 제 아내인 걸 알고 나면 얼마나 무시할까 싶더라고요. 왜 그래? 당신 뭐 아는 사람이야? 그게 사실은 우리 회사 부사장이야. 뭐? 진짜?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냐? 어머 그럼 가서 말을 좀 해봐야 하나? 아니야 여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회사에서 괜히 그런 식으로 엮이는 거 원하지 않아. 더 불편하기만 할 것 같아. 아, 하긴 그럴 수 있겠다. 알았어. 그럼 말은 안 할게. 대신 좀 은근슬쩍 잘 챙겨주고 그래야겠다. 혹시 알아? 나중에라도 뒤늦게 알게 되고 나서 당신 얘기 나오면 내가 잘해준 덕분에 당신 좀 더 예뻐해줄지? 안 그래? 그래. 아무튼 혹시라도 당신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나 정말 그런 거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냥 회사 얘기 나오더라도 무조건 모르는 척 해줘. 알았지? 아유, 알았어. 걱정하지 마. 아내한테는 저희 회사 부사장이라고 귀띔하면서 아는 척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단원들도 많고 굳이 사적인 얘기까지 나누는 사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와서 회사 얘기를 꺼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간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아 저는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었죠. 최근 동호회에서 부사장이 사고를 쳤던 모양이었어요. 아내가 최근에 합창단 동호회 회장 자리를 물려받게 됐고 회장이 되고 나서 비용 관리 내역을 보게 됐나 봐요. 그런데 간단한 보고자료만 있고 영수증이나 자세한 내역들은 공유가 안 됐던 모양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또 그런 걸 못 보고 넘기는 철두철미한 성격이거든요. 왜 상세 내역이 없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만 적는 건 누구라도 대충 써서 넘길 수 있는 건데 이건 증명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총무를 맡고 있던 부사장을 닥달한 거죠. 그런데도 계속 핑계를 대면서 넘어가려던 부사장을 보고 아내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고 결국 다른 단원까지 함께 추궁하자 부사장은 마지못해 내역을 보여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내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소속된 합창단은 시청 소속이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시청에서 시민들 여가활동 지원으로 시청 소속 동호회에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시청에서 지원받은 금액에다가 동호회 회원들이 또 따로 모은 회비도 있고 이번 연도에는 합창대회에 나가서 받은 상금까지 꽤 돈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돈 일부를 체크카드에 넣어두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회식을 하거나 하는 상황에 쓰곤 했는데
영수증 내역을 살펴봤더니 카드 번호가 달랐던 거예요. 뭔가 수상함을 느낀 아내가 부사장을 추궁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부사장이 자기 비밀을 실토하게 된 거였습니다. 체크카드에 넣어두라고 했던 돈을 사실 자기가 썼다고 말이죠. 알고 보니 부사장 예전에 회사 돈을 몰래 썼다가 걸린 적이 있었나 봐요. 이 회사가 부사장의 장인어른이 하는 회사거든요. 경마에 빠졌던 부사장은 돈을 엄청 날리고는 결국 장인 몰래 회사 경비를 썼던 게 딱 걸려서 그 뒤로는 완전히 철저하게 감시를 당하고 살고 있던 모양이더군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사정사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 지금 한 회사 부사장이랍시고 이러고 돌아다니지만 사실 허울 뿐입니다.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저 지금 월급 받아도 카드 내역, 입출금 내역까지 다 감시하면서 허튼 짓 안 하는지 감시당하고 있는 처지라고요. 그래도 장인어른께서 합창단 일은 좋게 보시거든요. 장인어른이 성가대에도 계셨고 해서 그런지 이런 음악도 좋아하시고 합창단이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한다고 여기 활동만큼은 자유롭게 하도록 유일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여기나 열심히 하고 허튼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동호회 사람들한테 베푼다고 하면 돈 쓰는 것도 싫어하지 않으시니까 전 이거다 싶었던 거죠. 그 뒤로 부사장은 동호회에 드는 비용은 사장인 장인어른한테 받은 카드로 메꾸고 동호회 돈은 자기가 경마하는 데 썼던 거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실토한 부사장은 아내더러 용서해달라고 빌어댔다고 하더군요. 동호회 비용을 몰래 쓴 건 사실이지만 한 푼도 떼먹진 않았다. 다 내 카드로 써서 메꿔왔다 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될 건 없지 않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한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양반이 그게 불법이란 것도 모르냐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청 소속 동호회들은 비용을 보조받는 게 있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일종의 나랏돈을 마음대로 쓴 건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결국 부사장은 동호회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 고소까지 당하게 됐던 거였죠. 이 말을 듣고 저도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제 앞에선 그렇게 잘난 척 5만이란 5만은 다 떨어대더니 뒤에선 장인한테 쩔쩔매고 이상한 수작이나 부려대다 걸려 또 저희 아내한테까지 빌어대다니. 대강 짐작이야 했지만 정말 하찮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하남자 그 자체다 싶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모든 비리를 다 아는 저희 아내가 떡하니 나타났으니 그것도 저더러 여보하며 부르며 나타났으니 부사장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며 서 있는 놈을 보니 저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 싶더라고요. 저를 잘라버리겠다고 나온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이놈한테 잘 보이려고 빌빌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저희 아내까지 있으니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죠. 여보, 우리 부사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잘라버린다네. 그래서 나 그냥 말해버리려고. 어차피 좀 이따 사장님도 오실 거고 사모님도 오실 거 아니야. 그럼 당신 동호회에 있었던 일 그냥 말하려고. 어차피 잘릴 마당에 그냥 불어버리면 그만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해고를 당해? 당신만큼 회사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당신 정규직이잖아. 당신을 누가 함부로 해고를 해. 이봐요. 그쪽이 우리 남편 해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부사장은 당황하기 시작했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회장님. 아이, 성대리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농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서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부사장은 저와 제 아내의 팔을 잡아서는 밖으로 끌고 나갔죠. 저기 설마 회장님 성대리한테도 제 일 다 말하신 건 아니시죠? 다 했는데요? 전 남편한테 숨기는 게 없거든요. 안지 꽤 됐죠 이미. 아니 그럼 대체 왜 그동안 나한테는 모른 척을.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자기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부사장은 순식간에 태세를 전환하더니 제게 빌어대기 시작하더군요. 저기 성대리, 저기 부탁인데 제발 눈 좀 감아주라. 제발 소문내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혹시라도 우리 와이프랑 장인어른 귀에 들어가면 나 끝장이야. 진짜 끝장이라고.
지금 고소당한 건도 겨우겨우 모르게 처리하느라 며칠 지경인데 나 진짜 죽게 생겼어. 그리고 아까 내가 성대리한테 한 말 그거 담아두지 마. 사실 이번에 부서 개편하는 것도 사실은 내 탓이야. 성대리도 알지? 내가 프로젝트 말아먹은 게 한두 번 아닌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실적이 부진해서 핵심 프로젝트도 뺏기게 생겼고 이사로 있는 우리 와이프 사촌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용 부서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는 거라고. 대충 내 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지금 가뜩이나 내 상황이 이렇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런 일까지 터진 걸 알면 난 진짜 끝이야. 진짜 이혼당할 수도 있다고. 심지어 경마까지 한 걸 알면, 경마하려고 그 돈 손댄 걸 알면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우리 와이프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장인어른은 가뜩이나 나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분명히 당장 이혼하라고 하실 게 뻔하고. 성들이 나한테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와이프한테 나 쥐가 든 거나 마찬가지야. 여기 떠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제발 부탁이니까 제발 모른 척만 해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성들이 내가 성대리한테 못할 짓 많이 했지. 그것 때문에 나 미웠지. 근데 그거 어떻게든 다 갚을게. 그동안 성대리한테 내가 했던 짓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했던 거 그대로 다 나한테 갚아도 돼. 진짜야. 내가 했던 짓들을 그대로 다 갚아도 돼.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제발 비밀만 지켜줘. 이렇게 부탁할게, 성대리. 이게 다 뭔 소리야? 이 사람이 당신한테 무슨 짓 했어? 무슨 짓을 했는데 이러고 쩔쩔매는 건데 대체? 그게 말하자면 좀 길고 자세한 얘기는 이따 집에 가서 할게. 일단은 다시 들어가자. 조직 개편이랑 이것저것 발표하느라 사장님이 오실 시간이야. 성대리, 그럼 내 얘기는 내 비밀은 지켜주는 거지? 예, 일단은요. 그 후 상황은 다시 얘기해보자고요. 고마워, 성대리. 진짜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내가 진짜로 잘할게. 그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간 뒤 부사장은 무슨 못된 짓 하다 걸린 강아지 마냥 우습기 그지없더군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후다닥 피하고 하얗게 질려서는 사람들이 부사장더러 어디 아프냐고 물어댈 정도였죠. 그리고 회사 모임이 끝난 후 저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그동안 부사장이 저한테 한 짓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뒤늦게 나에게서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전해 듣고서는 아내가 펄쩍 뛰고 난리가 났죠. 뭐? 아니 무슨 그딴 쓰레기 같은 새끼가 다 있어? 아니 당신 그렇게 힘들면서 왜 말을 안 했어? 아니 그 쓰레기 새끼. 내가 그놈 진짜 못된 놈인 줄은 알았지만 당신한테까지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차마 몰랐네. 알았으면 아까 그 자리에서 얼굴을 확 날려버리는 건데. 여보, 내일 나랑 당장 가자. 내가 가서 그놈 머리채 잡고 빙빙 돌려서 널뛰기를 하든 줄넘기를 하든 한 판을 하고 그놈 장인이란 인간한테 끌고 가서 다 까발려 줄 거야. 그놈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돈을 어떻게 훔쳤고 어떻게 썼고 경만이 뭐니 하면서 무슨 허튼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다 까발려 줄 거라고. 아까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 되게 겁내더만. 그런 놈인 거 알면 아마 이혼이라도 시킬 양반인 것 같던데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당신 괴롭힘 당한 거 그것도 다 신고감이야. 완전 범죄라고 범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빵에 쳐넣어야 될 놈이야. 그런 새끼는. 아니 어떻게 참았어 당신. 내가 당장 내일 가서 다 처리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잔뜩 흥분해 있는 아내를 제가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여보, 일단 차분히.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나도 안 알아본 건 아니야. 나도 여러 번 생각해봤어.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사이다가 아니더라고. 현실이 드라마가 아니잖아. 끼케야 몇 달 정직 정도에 불과할 거고 나는 오명 무릅쓰고 회사 다녀야 하고 제대로 된 처벌도 못 받게 하면서 내 분이 다 풀릴 것 같지가 않더라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같이 있으면서 갚아주는 편이 훨씬 나을지도 몰라. 당신도 봤지? 아까 그놈이 나한테 쩔쩔매는 거.
내가 자기 치명적인 약점을 잡았다는 걸 아니까 이제 다시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못 굴어. 오히려 더 설설 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갚아주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당신 너무 흥분했어 지금. 일단 뭐가 더 이득일지 우리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자. 아내를 겨우 진정시키자 이번에 아내는 가만히 있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 왜 울어? 미안해, 여보. 나는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때 그렇게 화부터 낸 거 너무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할까? 그것부터 생각했어야 했는데 나는 또 거기다 대고 당신 탓을 했으니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을까? 나 정말 나쁜 아내다. 나 정말 빵점짜리 아내야.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이 왜 빵점이야. 100점짜리지. 방금도 봐. 이렇게까지 나 대신 멋지게 발벗고 나서주는 와이프가 또 어디 있다고. 당신 나한테 100점이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항상 고마워. 아내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으며 위로했고 그날 이후 저는 그렇게 그놈의 약점을 잡게 됐죠. 그 뒤로 부사장은 180도 돌변해 저에게 완전히 깍듯해졌죠. 주변에서는 궁금함에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사람이 변해? 그때 모임 왔을 때 보니까 성대리님 아내분더러 뭐 회장님이 어쩌고 하던데 성대리님 아내분이 되게 대단하신 분인가 보죠? 다들 그렇게 궁금해하며 의아해할 만도 한 게 부사장은 그날 이후 제 말이라면 완전히 깍듯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부사장 그 쓰레기 같은 놈처럼 되도 않는 심부름을 시키고 인신공격하고 그런 저질스러운 안갚음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 부사장이 말했던 부사장 와이프의 사촌인 이사가 팀을 개편하면서 부서장으로 오게 됐고 이사의 눈에 띄어 제가 승진까지 하고 프로젝트 담당자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무능해서 일도 못하고 프로젝트도 말아먹은 부사장은 직급만 부사장이지 프로젝트 진행 잘 배우라며 배치가 됐고 저는 부사장 말에 하나하나 태클을 걸어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로 하도 멍청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려대는 놈이기도 했고요. 부사장이 입만 열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한 말이 진짜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나 참 부사장님 같은 사람은 또 처음 보네요. 어떻게 그 상태로 그 직급을 다신 건지 신기하네요 하면서 팩트로 따박따박 조져주니까 결국 아무 말도 못했죠. 참, 그리고 부사장의 고소권 역시 부사장 쪽에선 어쨌든 쓰고 난 뒤 채워놨으니 문제가 될 건 없지 않냐는 입장이었지만 공금을 사적으로 쓴 뒤 다시 채워놓는다고 해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총무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해당 행위를 반복해온 점이 인정됐고 다만 해당 금액을 반환한 점은 참작이 돼 부사장은 벌금형을 받게 됐죠. 그런데 당장 돈 몇백까지 다 감시당하는 사람이 그 벌금은 무슨 수로 장인어른이 모르게 내겠어요. 대출받아 빚을 내서 벌금을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내한테 말했다가는 혼쭐 나고 이혼당할까 두려웠을 거고요. 그럼 뭐 어디서 투잡이라도 뛰든 알바라도 하든 해서 갚든가 해야 할 텐데 멍청할 대로 멍청한 부사장은 벌금만 벌자 그러고 나면 정말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또 한 번 경마에 손댔다가 오히려 빚만 더 지고 말았죠. 그러다 결국엔 장인어른인 사장님에게 걸려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요즘엔 이 건이 저희 회사 최고 이슈입니다. 과연 저놈이 이혼당하고 쫓겨나느냐 마느냐가 최대 관심사인데 돌아가는 사태를 보아하니 거의 99% 이혼당할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다들 무능하고 자존심만 센 부사장 뒤에서 다들 욕했던 터라 모두들 꼬셔하는 중이네요. 저는 맡은 프로젝트 잘 해내며 무사히 회사 생활 잘 해내고 있고요. 승진 후 연봉도 오르고 회사 생활도 아주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내와도 부쩍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내가 그때 제게 화를 냈던 게 많이 미안했던 모양이더군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내내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그 뒤로 틈만 나면 부사장 놈을 가서 아주 갈겨놓고 오겠다는 걸 여러 번 뜯어말려야지 뭐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앞부분에서 너무 심하게 고구마를 들인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후반에서는 충분한 사이다가 된 것도 같고 말이죠. 아무쪼록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나이 40이 넘어 만년대리로 지내다 이제 제 인생에도 조금씩 다시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긴 터널 속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앞서 그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으로서 깊은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그 터널을 빠져나와 환한 햇살 앞에 서시게 될 여러분을 응원하며 화이팅! 모두 행복하십시오.